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진품이 있으면 짝퉁도 있습니다. 짝퉁 혹은 이미테이션이라 부르는 이 산업은 음지에 있어서 그 규모를 추정하기도 힘듭니다. 500조에서 2000조까지 추정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짝퉁 시장의 규모가 애플 시가총액에 준하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냐고요? 짝퉁은 인류의 역사에서 사치품의 등장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아주 길고 깊기에 저건 전혀 과장이 아니죠. 오늘은 바퀴벌레처럼 죽지 않는 짝퉁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치가 있을 때 그 상품이 위조되는 일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귀금속이죠. 금이 귀했던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금에 다른 귀금속을 섞어 순도를 낮추거나 은에 금을 도금하는 식으로 눈속임을 했죠. 이것 때문에 순금인지 확인하려고 깨물어 보는 원시적인 방법이 유행했고, 무게와 부피를 기준으로 순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죠. 목욕탕에서 에우레카를 외치는 아르키메데스의 발견도 사실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화폐 경제의 시대에서도 이러한 시도는 자주 벌어졌습니다. 순도가 낮은 귀금속으로 위조 주화 제조를 시도하거나 금화의 테두리를 깎아내는 일이 흔했거든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신이 발행한 주화에 손을 대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징벌로 이를 대응해왔고요. 화폐가 아닌 상품에서 위조와 짝퉁의 범람은 훨씬 거셌습니다. 위조 상품이 만들어지는 상품의 경우 옛날엔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온 비싼 고급 상품들이 많았죠. 그리고 바다 건너 먼 곳에서 온 고급 상품이라 주장하면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짜를 접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요. 이 때문에 고대로부터 귀족들의 필수 소양 중 하나가 상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감정 능력이었던 겁니다. 상품이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알아야 대외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가문의 재산도 잘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 거죠. 중세를 넘어 근대로 접어들자 짝퉁 상품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소수 귀족의 전유물인 사치품보다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상품들이 주로 거래되었기 때문이죠. 후추와 육두고 같은 향신료에서 설탕과 면화, 커피, 차 같은 상품으로 거래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거래 대상이 감시관을 가진 귀족에서 대중으로 확장되니 그만큼 위조품으로 소비자를 속이기가 쉬워졌고, 이게 짝퉁의 범람을 낳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차입니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찻잎은 금방 유럽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문제는 유럽인들이 차를 제대로 접한 적이 없어서 어떤 찻잎이 좋은 건지, 어떤 게 진짜 찻잎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상인들은 찻잎에 온갖 잡초들을 섞어놓고 유럽인들은 비싼 돈을 주고 엉망진창인 상품을 사게 되는데, 심지어 유럽 현지인들도 위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18세기에 트와이닝 창립자의 손자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런던 근처에 있던 한 마을 전체가 매년 위조차를 직업적으로 20톤씩 생산한다고 불평할 정도였어요. 만드는 과정은 더 무섭습니다. 이미 사용한 찌꺼기 잎에 아무 식물이나 올려놓고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석고와 진흙, 톱밥을 넣고서 색깔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프러시안 블루와 강황가루, 흑연 등을 첨가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짝퉁 저질 상품들이 범람하다 보니 브랜드가 탄생했고 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브랜드는 그저 가게의 이름이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짝퉁들이 범람하면서 믿을만한 상품을 파는 가게의 이름이 신뢰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차뿐만 아니라 당시 판매되던 모든 상품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져 브랜드는 믿음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들은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이렇게 브랜드의 등장과 함께 짝퉁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가짜 상품의 제조가 아니라 가짜 브랜드의 제조가 시작됐죠. 가장 큰 원인은 대량 생산 체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대중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공장과 제조 기술만 있으면 유사 상품을 만드는데 무리가 없었거든요. 특히나 20세기 중반 들어서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에 짓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과거엔 해당 브랜드의 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만큼 품질 확인을 통해 가품의 판별이 쉬웠죠. 하지만 이제는 해당 브랜드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요즘은 브랜드가 위탁한 해외 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죠. 덕분에 해외의 공장은 브랜드만 없지 애초에 제조 기술 자체를 본인들이 갖고 있어서 사실상 품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품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선 나이키 짝퉁이 유독 범람했던 것도 OEM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있어서였습니다. 나이키의 제조 기술로 동일한 운동화를 만들 수 있었으니 짝퉁 또한 음성적으로 많이 유통됐던 거예요. 이러한 경향성은 명품 산업이 부상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명품의 핵심 가치는 브랜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무리 명품 브랜드의 상품이 훌륭해도 브랜드를 떼는 순간 그 상품의 가격은 오리지널만큼 높게 받을 수가 없죠. 명품 브랜드와 비슷한 퀄리티의 상품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붙은 명품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에서 가격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 때문에 명품은 매우 손쉬운 위조와 짝퉁의 타겟이 되었던 거고요. 명품 산업이 소규모 수제 산업에서 대량 생산에 기반한 중산층 타겟형으로 그 성격이 되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과거 명품은 소수의 부유층과 귀족들만 상대했다면 지금은 선진국 중산층도 구매할 만큼 대중성을 갖추게 되었죠. 이런 대중성 확보는 위탁 생산이 명품 산업에서도 이루어져서인데, 하지만 이 덕에 짝퉁 산업은 명품의 위조도 가능해진 거죠. 어차피 상품 그 자체가 가진 질적 차이는 매우 작습니다. 중요한 건 로고가 있냐 없냐기 때문에 로고만 잘 위조하면 아주 정교한 짝퉁이 완성되는 거죠. 짝퉁 산업이 이토록 번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소비자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짝퉁 상품들은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고 소비자들을 속여 팔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저렴한 가격에 외관상 진짜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짝퉁인 걸 알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새벽마다 동대문에서 열리는 짝퉁 시장의 주요 소비
소비자들이 2030이란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이건 짝퉁이 주로 카피하는 상품들이 명품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명품은 소유자의 지위와 경제력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의 짝퉁을 통해 그러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짝퉁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진품과 그 차이가 거의 없는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는 명품 산업에서도 대량 생산의 기술이 적용되고 제조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하청 생산업체들이 그러한 제조 기법을 습득한 덕분이죠. 자세히 봐야 짝퉁이란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은 남에게 자세히 보여줄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남의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을 반대로 이용해서 진짜 명품은 집에 묻혀두고 밖에 들고 나갈 때는 짝퉁을 들고 나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마치 박물관에서 모조품을 전시장에 두고 진짜 유물은 보관소에 보관한 것과 비슷한 논리죠. 물론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최상위 명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짝퉁이 적은 편입니다. 이건 짝퉁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짝퉁이란 게 들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롤렉스의 시계는 분명 비싼 시계긴 하지만 아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싸진 않기 때문에 짝퉁 롤렉스에 대한 수요는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소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가는 파텍 필립 시계의 경우는 짝퉁을 차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겠죠. 애초에 그 사람이 그런 시계를 쉽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짝퉁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진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상품에 집중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렇듯 과거 짝퉁 시장은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쪽으로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도 짝퉁을 원하기 때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래 생긴 문제가 바로 리셀 문제죠.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인 리셀은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신뢰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같은 짝퉁을 진품으로 속이고 거래했을 경우 사는 사람 입장에선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리셀 시장에서는 정품 인정을 진품 제조업체만큼이나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가 사라지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무신사마저 짝퉁 상품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품과 짝퉁은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할 수밖에 없고 공격과 수비처럼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자극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짝퉁 시장은 음성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시장일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산업이니까요.